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죠. 아직 평가를 하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와 그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여러 사안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었죠.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획 이어갑니다. 일부 시간에는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평가해 보고요. 2부에서는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9월 14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E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내란 수사나 재판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검찰개혁 후속 작업은 정부가 주도해서 법안을 치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화를 많이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며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 이 대통령은 처리 과정도 몰랐고 이런 방식을 원치도 않았다며 그런 건 협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대해선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밀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구더기가 싫죠. 장은 먹어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선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되는 거라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비자 제도를 개선할 거라고 밝혔죠. 네,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망설이지 않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이면 합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목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은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재발 방지를 위한 대미 투자 관련 비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며 퇴임 순간까지 넘어야 할 산이 수없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북미 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가 주도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대북 관계만큼 어렵다면서 과거사와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와 민관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 문제는 별도로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구상도 전했죠. 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이 대선 당시에 공약한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코스피 지수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를 해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서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을 정도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한 2, 3천억 정도라고. 야당도 요구하고 또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앞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도 기업과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주식시장 불신 해소를 위해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고. 부동산 문제는 한두 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투기 수요를 막을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상속세 공제한도 18억 원 상향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 여야가 합의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 하루 만에 파기가 됐죠.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수용한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합의 파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지난 11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국회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여야는 특검 수사기관과 인력을 지금보다 더 늘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여당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많아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의원총회를 거쳐 다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을 최대 90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특검이 군검찰을 지휘하거나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뒤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뺐습니다. 전체 공개될 예정이었던 내란 관련 1심 재판은 재판장 판단에 따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야당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겁니다. 가장 중요했던 인력과 기간은 그냥 우리가 법사위에서 온 원안대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상정해야 되느냐. 다시 고친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일방적인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벌어지는 모든 정원석 파행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여야 합의가 파기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 협조가 필요한 정부 조직 개편안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한 배경에는 특검 수사기관에 대한 당내 반발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렇습니다. 여야의 특검법 합의를 여당이 뒤집는 과정에서 여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을 다시 협상하라고 지시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맞붙었습니다.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특검법 수정안 합의 직후 당내에서 즉각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에 수사할 수 없다며 재고를 촉구한 겁니다. 밤새 침묵했던 정청래 대표도 합의안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상이 된 것은 이 특검법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협상을 이끈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합의는 안 했다고 물러나는 듯 하더니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지? 그럼 뭐로 이해해야 돼요? 일천문의한 거지. 원내대표 독단으로 특검법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결국 경로했습니다.
정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와 법사위, 특위와 긴밀하게 소통해 합의했다며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오후에 소집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작심 발언했습니다. 원안과 개정안 수사 기간은 15일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법안은 나중에 또 수정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우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불협화음은 상대에게 이로움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 갈등을 덮자는 의미로 들렸다고 밝혀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김청규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 풀려난 우리 국민 300여 명 무사히 귀국했죠? 네, 이틀 전인 금요일 오후 3시 반쯤 우리 국민 316명 그리고 외국인 14명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체포된 지 8일 만입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걸로 전해졌고요.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도 드러냈습니다. 12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그 귀국 현장의 소리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를 출발한 전세기가 오후 3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내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인 14명이 8일 만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겁니다. 건강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밥 먹어야죠. 따뜻한 밥. 순탄치 않은 현지에서의 상황이 말해주듯 작업복 차림이 대부분. 하지만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몰려옵니다. 비행기 도착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 이제 살았구나, 끝났구나 싶었죠. 지낼만 했는데 먹는 것 때문에 좀 그랬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임산부였는데 의료진이 함께 탑승했고 300여 명 모두 건강상 큰 문제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출발할 때는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안도의 마음으로 박수치고 환영했다라는 분위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체포됐던 국민 가운데 한 명은 현지 구금시설에 남았습니다. 미국에 가족들이 있어 잔류를 희망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영사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변호사 통해서 보석 신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영사 조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마지막 한 분까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수갑에 쇠사슬을 차고 체포됐다 풀려난 초유의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비자 문제 개선 등 향후 미국과의 정책적 논의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박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3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제주 해안의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전남과 경남 일부로도 다시 확대됐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 서울, 강릉, 세종, 광주, 대구 나란히 29도, 대전과 부산, 제주는 30도, 여수와 서귀포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6도에서 31도 분포로 남부지방의 더위가 좀 더 심하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덩달아 전국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양산이나 긴 소매, 모자, 자외선 차단제 등을 꼭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아주 깨끗합니다. 전국의 대기질이 좋음 단계 예상되고 고농도 오존 생성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오존 농도도 높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오후에 곳곳에 오존 농도가 다시 나빠지겠습니다. 서울은 어느덧 열대야가 잠잠해진 지 8일째 접어들었는데요. 9월이 되면서 열대야가 단 2번 있었습니다. 제주나 일부 남해안을 제외하면 아침과 밤 공기가 제법 가을의 색채가 느껴지는데 어제 비가 그치면서 이렇게 오늘부터는 남부지방, 내일부터는 일부 중부지방의 낮 기온이 상승해서 다시 더워지기 때문에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 모레 화요일 늦은 밤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이 돼서 글피는 전국 대부분 비 오는 수요일이 예상됩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 주 후반부터는 낮더위도 한풀 더 꺾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8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서희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고속도로 상행선 차량들 조금씩 늘고 있고요. 최대 정체 예상 시간은 오후 4시 무렵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종과 남양주 요금소에서 3km씩 정체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남한강대교에서 대신 나들목 구간 속도 내려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에서 짧게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에서 발안까지 정체인데 서평택 분기점에 있던 사고 여파입니다. 처리는 모두 완료됐고요. 이후 화성휴게소와 용담터널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다시 일직분기점부터 밀립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정한나들목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원에서 이동량이 늘고 있고요. 다시 달래내고개에서 양재까지 정체입니다. 이어서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행주대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획. 진짜 민주주의. 진짜 대한민국. 네, 지난 100일 평가해 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늘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대통령 취임 100일을 평가한다면 뭐라고 하실래요? 한마디로 한다면 저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우리 대한민국이란 기차가 역주행 또는 탈선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본궤도에 올라와서 이제 미래를 달리는 일만 남았다. 지난 100일 동안 그 세상을 바꾸고 제대로 본궤도에 대한민국 열차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몇 점 주실래요? 점수 주시면. 점수라기보다는 학점으로 하면 이제 A 학점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도 플러스가 있고 제로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A 플러스까지 줘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최고점이네요. 예, 왜냐하면 뭐 인수위도 없이 지난 100일 동안 뭐 숨차게 달려왔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외교 또 모든 부분 아주 많은 성과를 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A 플러스 줘도 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일 잘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지요. 저는 뭐 경제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그 신뢰와 또 기대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우선 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 트럼프 관세 문제 포함해서 불확실성 제거를 어느 정도 했다는 점이 하나, 또 소비 쿠폰 등 포함해서 소비 진작 시킨 점이 또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재정 정책 그 잘못된 재정 정책을 썼는데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미래 투자에 대한 교두보를 다시 살렸다 하는 측면에서 이 우리 국민에게 기대와 신뢰를 준 점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꼽고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요. 특별히 저는 뭐 아쉬운 점은 뭐 100일 동안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국정 운영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인수위 없이 100일을 지금 이 정도로 온다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잘잘못보다는 격려와 응원하면서 힘을 보태줘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인사상 몇 사람 낙마하고 이런 건 좀 문제 아니에요? 뭐 그런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모든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아마 전 정부들에 비하면은 뭐 그 숫자도 뭐 적긴 했지만 뭐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했었죠. 예. 경제 분야를 가장 먼저 꼽아주셨고 관세 부분의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 얘기를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이라고 전제하셨는데 그런데 끝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솔직히 뭐 특히 뭐 경제부총리 출신이시니까 제가 특히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관세를 이제 15%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15%로 안 낮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일본하고 서명한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5,500억 달러를 미국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어디다 돈 내라. 그러면 45일 안에 내야 된다. 그 내는 돈의 수익이 나면 뭐 원금 확보 때까지는 5대5로 나눈다. 그 지나면 90% 자기들이 다 갖는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서에 일단 일본이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으로 한국한테도 서명하라고 제가 보기에 강요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뭐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거 합의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관세는 여전히 25%로 내고 있고, 일본은 이미 내려갔으니까 자동차 같은 데서는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어찌 보면 진퇴양난 아닙니까 지금? 그 제가 경제부총리 때가 이제 트럼프 1기 때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한미 FTA 또 환율 협상, 제가 이제 협상 책임자였으니까 누구보다 분위기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그런 측면에서 왔을 적에 조금 독특한 일이긴 합니다만, 또 그 구체적인 디테일 속에 뭐 있긴 합니다만, 아마 물밑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그 산자부 장관도 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가다가 왔어요. 왔나요? 왔는데 지금 다 합의를 못 하고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물밑 협상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꼭 뭐 그 따라갈 필요는 없을 거고요. 또 나름대로 우리가 버틸 것 버티면서 아마 국익에 최우선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참 어려운 과제가 돼. 일본은 지금 언론들도 이거 재협상해라 막 이 정도로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일단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서명하고 나니까 미국은 일본도 했는데 니들도 해라. 뭐 이러고 윽박지르고 있거든요. 제 경험을 하나 해드린다면 그 한미 FTA 재협상이나 환율 협상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율 협상 때에 언론의 공개가 그동안 안 된 일이지만 멕시코를 압박해서 굴복을 시키고 우리 차례 오고 그다음에 중국 차례였는데 우리가 버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만하게 해결을 그 당시 문우친 재무장관하고 저하고 합의를 하고 또 트럼프까지 해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한미 FTA 협상도 그때 잘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뭐 그 문제에 있어 만만하게 이렇게 정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처럼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언론에서 막 떠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잘 협상이 끝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협상의 교훈이라면 버틸 땐 좀 버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소비 쿠폰의 그 효과는 경기도지사로서 현장에서 딱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9% 정도 대상 되시는 분들이 받아가셨고 이제 쓰고 계시는데, 이 골목 상권, 제가 또 달달버스라는 걸 타고 달라서 가는 것마다 달라진다는 버스를 타고 현장을 돌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본 많은 그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골목시장 분들이 많이들 이제 그 웃음꽃도 피고 달라지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분명히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확장 재정 뭐 이런 거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걱정되는 건 국가 부채의 뭐 물론 GDP 대비 비율은 뭐 상당히 아직은 안정적이지만 너무 증가 속도가 빨라서 걱정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마 내년도에 한 5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숫자는 뭐 그 양호한 편입니다. 증가 속도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 생각엔 지금 돈 쓸 때입니다. 돈 쓸 때입니다. 오히려 어디에 돈을 쓰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미래 투자라고 하는 거, R&D 투자 뭐 완전히 뭐 깎아도 보통 깎은 게 아니죠. 예, 깎았고 또 기후 경제 그 완전히 도외시했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8% 정도대의 증가를 하면서 그런 미래 투자에 또 R&D를 포함해서 한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의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결국 이제 미래 투자 뭐 100조 AI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직 구체안이 안 나왔잖아요. 그게 과제겠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미래 투자를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제까지 선진국 추격 경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도 경제로 우리 스스로의 이 기술 발전 시대에 우리 걸 만드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 노란봉투법, 상법 이런 거 바꾼 게
뭐 기업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경제에 큰 뭐 어떤 위협 요인이 되진 않을까요? 어쨌든 틀을 한번 바꿔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는 상황에서 봤을 적에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방안을 만들 적에 보완할 것 보완하면서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가야 할 길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 갈 수 있을까요? 코스피 5천이 뭐 경제 정책의 목표가 되는 것에는 제가 다소 그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경제 정책과 경제 운영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요. 알기 쉽게 이제 우리 주식 투자 1,500만 시대에 이제 5천을 제시한 거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기업들 열심히 활동하게 하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면서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향 만들어서 우리 기업 가치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지수를 만드는 것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경기도 광역단체장으로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에 요청하시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까? 며칠 전에 민주당과 저희 경기도와 함께 예산 정책 협의회를 했습니다. 뭐 매년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저희가 당 지도부 우리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다 오셨고요. 그때 이제 건의도 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필요한 중앙정부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제도나 규제나 법 재정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 지금 300조 또는 하이닉스 120조 투자에 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규제와 또 전기 용수 공급에 대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정부의 노력이라든지 또는 제일 중에 또 이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이 재생 에너지 문제에 대한 건의를 드렸고 사업들은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로 광역 철도 문제라든지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드렸고 경기도가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28%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역할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 문제, 물 문제는 진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거 어떻게든 중앙정부가 풀어줘야죠. 그렇습니다. 자, 경제 분야 좀 집중적으로 먼저 짚어봤고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아직 뭐 관세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어떻게 평가하세요? 분위기 일단 좋습니까? 예, 아주 이재명 정부에서 첫 단추를 잘 풀었다. 국익 외교가 빛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0일 인수위 없이 100일 정부가 뺄셈 외교했던 윤석열 정부 시절의 외교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를 정말 잘 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에 이제 시진핑 주석 올까요? 저는 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중 관계 부분도 상당히 또 좀 궤도를 달리하겠죠. 그렇습니다. 북한과는 지금 영 안 풀리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또 경기도는 또 아무래도 접경 지역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저희는 끊임없이 그 평화와 대화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마침 다음 주가 9.19 그 합의일이거든요. 경기도 주관으로 그 미군 공여지인 그 캠프 그리브스에서 제가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저기는 평화의 메시지를 냈고 했는데 이번 이제 정부 들어서 그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뭐 확성기 자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실적을 냈고요. 우리는 철거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또 북도 나름대로 좀 반응을 보였고요. 길게 보고 인내심 가지고 대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같이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DMZ 영화제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파주에서 DMZ 영화제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저도 그건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인데요. 아주 뭐 많은 우리 도민들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냈고 DMZ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
하나는 생태거든요. 환경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하는 메시지를 냈고 또 이번에 새 정부 와서 그 결실이 조금씩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DMZ 영화제 같은데 북한 쪽에 좀 초청할 수 없습니까? 초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루트가 없죠, 근데 루트가.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워낙 꽉 막혀 있는 문이 돼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심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평화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네. 정치 분야로 오게 되면 우선 3대 특검이 이제 법 통과해서 발족해서 지금 계속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특검이 특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의 그 잘못됐던 그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한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좋은 전환점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사 기간이 좀 연장되고 인원도 좀 확대됐는데 앞으로 특검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하나를 딱 주문하고 경기도지사로서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에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문제는 그야말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거든요. 누가 왜 어떤 조사를 통해서 했냐고 제가 계속 강력하게 항의하고 윤 정부와 이제 부딪혀 왔었는데 이게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 잘못된 패밀리 비즈니스의 전형처럼 지금 됐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를 통해서 잘못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회복시킨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꼭 명명백백하게 그 밝히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지금 그 노선은 원래대로 바뀌었습니까? 그 확정된 거예요? 그거는 중앙정부 몫입니까? 경기도 몫입니까? 중앙정부 몫입니다. 중앙정부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추진해왔던 그 제대로 된 노선을 완전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노선 변경을 했는데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그 일대 교통난 해소나 또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연결도 안 되는 그런 노선을 갑자기 제시를 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김건희 일가 또 땅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차례 저희가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과 저희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 특검에서 제대로 밝혀진 것은 물론 이제 제대로 된 노선의 빠른 착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고 뭐 협치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여야 관계는 지금 냉랭합니다. 그죠? 그렇죠. 양당 모두 어떤 내부의 강성 당원들이 당 지도부들을 다 강성 지도부로 뽑고 그러다 보니 뭐 만나서는 웃고 악수하지만 뒤돌아서기만 하면 서로 센 얘기들 하고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은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법안 그냥 팍팍 통과시키고 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다가 또 뭐 심지어 장외 투쟁도 하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선 맞습니다. 우리 국민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일 큰 전제 하나가 이 불법 계엄과 내란 종식을 최우선적으로 해야지 나라가 바로 서겠다는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 어게인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일부에서 나서고 있다면 또는 지도부에서 나서고 있다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다. 그리고 그런 그 내란의 강을 건너서 이제 민생의 바다에서 다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할 건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단추부터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내부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정말
참 답답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법 계엄과 이 내란의 강을 넘지 않고 또 윤어게인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된 뒤에 뭐 협치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의 바다에서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자 네. 이런 식으로 정치판이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뭐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잘 정리 못하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원칙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갖고 있는 대원칙이고 또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지나가지고 그 일제의 잔재를 해결하지 못한 또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을 때 생겼던 그 후유증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국민에게 총뿌리를 거둔 불법 계엄과 내란을 종식하는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완전하게 뿌리 뽑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 힘도 예. 함께 힘을 모아주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는 민생과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 경쟁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협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그 계엄의 밤 그날 네. 지자체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요즘 새로운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시, 뭐 부산시, 뭐 이런 얘기들이 떠오르는데 계엄의 밤 때 혹시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무슨 연락 온 거 없었습니까? 왔었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었습니까? 저희에게는 도청 봉쇄 지시가 왔었죠. 어디로부터요? 행안부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그 보고받고 바로 즉각 거부를 했고요. 우리는 행안부 요구를 거부했고 그리고 바로 이건 불법 구태타라고 규정을 했고 예. 제가 바로 도청으로 달려갔고 예. 또 간부 회의를 소집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불법 구태타고 경기도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또 행안부 요구에도 굴하지 않는다. 그리고 빨리 이것은 그 해결하고 이것은 국회에서 해제시켜야 되고 또 이 구태타 세력들은 바로 단죄를 해야 된다고 공식으로 저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도청 봉쇄 지시가 행안부로부터 온 게 몇 시쯤입니까? 그러면 시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무튼 계엄 자정 전이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 지시 제가 도청으로 복귀하는 중에 전화로 그 보고를 받고 바로 보고를 해서 바로 지시를 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실무자들은 아마도 통상이 이제 계엄이 오면은 이제 인근 군부대가 와서 도청을 접수하거나 봉쇄할 거다 하는데 제가 굴하지 말고 봉쇄 명령에 단호히 거부해라 하고 네. 지시를 했습니다. 군부대는 안 왔죠? 안 왔습니다. 뭐 군부대들이 그 지자체까지 갈 그 겨를이 그런 상황 이전에 국회에서 해제가 돼버린 그 셈이겠죠, 그러니까. 뭐 행동을 빨리 했더라면 올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가면서도 이제 군부대가 와도 예. 안에서 봉쇄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옥새라도 해야 된다 마음으로 갔었고 바로 저희는 그 지시를 거부했다고 예. 발표하면서 불법 구태타를 규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 같은 데는 그러면 시청 봉쇄했나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몇몇 시에서 그 지시에 따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새로운 그 의혹으로 떠올라서 일종의 또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에 따른 각종 후속 조치를 한 거네요. 장관이 뭐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관이 지시했으니까. 지시가 왔겠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 사안이면 중대 사안인데 저희에게 그런 지시한 거로 봐서는 그 당시 뭐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에서 그런 식으로 동조 내지는 예. 그 협조가 있지 않았는가.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직 100일밖에 안 지났고 4년 몇 개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이것부터 해야 한다.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네. 역시 또 경제군요. 예.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시간을 낭비했고 경제와 성장을 뭐 자해시키는 정도로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피폐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거꾸로 갔고 기후 경제
없앴고 예. 또 사회적 경제다 없애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장을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예.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제통다우십니다. 네. 다음 주에 뭐 해외 출장 가신다고요? 예, 다음 주에 중국 갑니다. 지금 뭐 이 정부 저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뭐 어쨌든 외교를 이제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주권정부 외교 뒷받침하는 공공외교 차원에서 중국 방문해서 탄탄하게 중국과 협력 관계도 함께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중국하고 뭐 할 프로젝트들도 있습니까? 그럼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8개 성과 자매를 맺고 있고요. 이번에 2개 시, 상해시, 충칭시 일종의 이제 직할시인데요, 광역시인데요. 자매를 맺고 또 경제 협력 관계, 서로 간의 투자, 인적 교류, 또 문화, 또 관광 쪽에 굉장히 많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어서 예. 이번 다음 주에 가서도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외교를 뒷받침하는 공공외교로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중국의 그 소위 뭐 한한령이라고 우리 대중문화 제대로 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언제쯤 풀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그 2년 전에 그 북경에 가서 지금 그 당시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경제 총괄하고 있는 허리펑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제가 부총리 때 제 카운터파트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저하고는 속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인데 상당히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같이 앉아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한 달 전쯤에 주한 중국 대사도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나눴고 이제 좋은 그 관계의 물꼬가 좀 트고 있다. 알겠습니다. 또 내주에 가서 잘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인데 네.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하실 건가요? 뭐 지금 그런 얘기하긴 뭐 이르고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당과 그 정책 예산 정책 협의할 적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도지사로 3개월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할 일이 산적해 있고 또 하는 일을 통해서 도민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여당 도지사 이제 3개월째로서 제 할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직 뭐 그런 거 얘기할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당 도지사로 3개월째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100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저도 뭐 그 남은 임기 동안에 그 열심히 해가지고 도민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김동연 지사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됐죠. 박진영이 부른 When We Disco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